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비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비아파트 중에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빌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있는 빌라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빌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빌라를 통한 재개발에 대한 이득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이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필수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8 대책과 110 대책에서 연달아 이 빌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때마다 나왔던 것이 단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비아파트에 대한 6년 단기 임대에 대한 부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부에 대한 빌라 시장 정상화를 정부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 빌라 시장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드디어 가했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민간주택에 관련된 특별법이죠. 민특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거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아파트에 대한 특히 빌라에 대한 이 단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여와 야가 이 빌라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빌라 임대 시장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임대 사업자들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어떻게 보면 적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단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철퇴를 가하고 결국에는 단기 임대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까지 벌여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양극화돼서 대립해서 싸웠던 이 여야가 민특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빌라 시장에 대한 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시장에서 이제 빌라 시장에 대한 되게 중요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고 빌라 시장이 얼마만큼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 여야가 이번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공고히 했다라고 좀 이야기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빌라라는 것이 단순하게 빌라라는 개념이 아닌 서민 주거 시장에서 엄청나게 역할을 크게 해왔었고 이 빌라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요동치는 모습을 최근 1년에 걸쳐서 봐왔기 때문에 이 빌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늦게 인지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빌라를 수십 채를 사도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 부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빌라를 사서 6년 동안 임대를 놓으면 과연 어떤 이점이 있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수 제외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특별한 혜택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12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시가 12억짜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죠. 그죠? 이런 분이 빌라를 만약에 자금이 정말 많아서 100채 정도를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야, 부럽죠? 이 100개 중에 만약에 빌라를 100개를 샀는데 이 중에 한 30%, 30개만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백억 원의 양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을 낳는다. 자본이 결국에는 부를 창출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공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빌라 100채를 구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100개를 사든 1개를 사든 10개를 사든 몇십 개를 사든 간에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6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혜택이 가장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취득세가 몇 개를 사더라도 1%밖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8%, 12% 적용받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기준으로 뭐 빌라를 본다면 뭐 요즘 3억짜리가 있나요? 서울 평균 기준이 뭐 4억 5천 5억 정도 되니까 5억 정도 되는 빌라를 산다 그러면 한 4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 취득세라 550, 6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주택수 중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수에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해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0년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에 대한 중과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에 대한 중과가 없다는 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가 0원인 겁니다. 그죠? 양도세는 중과가 없다라는 거지 양도세를 안 낸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되다 보면 양도소득세도 실질적으로는 좀 적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당연한 거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10년짜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취득세 감면과 기존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고요. 또 임대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나온 개정안을 보면 임대소득세를 50에서 75%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빌라와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요런 친구들, 월세를 목적으로 이런 친구들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한테는 사실상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들한테는 시장 경색이 올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비아파트 중에서도 아무리 혜택을 많이 줘도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재개발에 대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빌라에서 임대소득세에 대한 50에서 75% 감면 혜택까지 있다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역대급 혜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만약에 빌라를 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는 없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주택의 거주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비과세 요건만 있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만 하고 취득세 감면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중과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그죠? 만약에 100채를 샀을 경우 아니면 뭐 내가 12억짜리가 있는데 뭐 임대사업자를 해갖고 한 두 개를 더 샀다. 그러면 가액이 12억이 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부세에 대한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키면서 종부세에 대한 중과가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실상 큰 혜택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도 있죠.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동안 정부의 신뢰가 완전 바닥에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신뢰가 거의 지하 100층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등록 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신뢰가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엄청난 주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정부에서 엄청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다 뺏었잖아요. 그죠? 그런 어느 정도 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안 나타나다가 결국엔 늑대가 나타난 것처럼 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무관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 정확하게 데이터에 그게 표명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153만 가구였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1년이 지나서 2021년이 되면서 한 만 가구 정도가 줄었어요. 152만 가구 정도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엄청나게 많이 152만 가구가 144만 가구로 등록임대 사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등록임대주택을 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재정적인 피로감으로 인해서 등록임대를 안 하거나 아니면 등록임대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해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시장에서 이어지냐면 이 전체 물량 중에 전체 63%가 개인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서민주택 시장에 대한 임대 시장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어쩌면 참 정부에서 고마워해야지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면 LH나 SH가 지금 서민주택 시장에 대한 임대 시장에 손을 놓은 지가 꽤 오래됩니다. LH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째 임대 아파트를 전혀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도 없고요. 지역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보상가들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한 채를 공급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것을 개인들이 자기 돈을 내면서 세금까지 내면서 이거를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적폐라는 이유, 다주택자는 적폐고 다주택자는 사회 악이고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이분들한테 심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피로감을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시장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2022년인데 앞으로 2, 3년 후면요. 이 144만 가구가 깨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추세라면 앞으로 2, 3년 후면 임대주택 가구 수가 100만 가구 이하로 떨어질 걸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나온 자료에 보면. 그러면 사실상 정말로 서민임대 시장이 큰 타격을 받는 거고 서민임대 시장에 뭐 매매 시장은 둘째 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뭐 공시가격 116% 누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시장이 더욱더 경색되고 공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더 큰 혼란으로 이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정부도 아마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야 합의로 인해서 지금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면서 6년 단기 임대 시장이라는 정말 큰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집값 급등기에 이 부동산 투기 수단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126% 누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요건이 엄청나게 강화됐죠. 이름도 어려워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그렇죠? 이 요건이 강화되면서 등록 임대 사업자들한테 보증금에 대한 이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의무적으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것을 가입하도록 소급 정액하면서 사실상 수요가 많이 줄었죠. 그러면 임대시장 전체에 불안이 왔고 임대인들은 임대인단 나름대로 3억 받던 전세를 2억 1천, 2억 2천밖에 못 받으니까 갑자기 뭐 7, 8천, 작게는 3, 4천에서 많게는 진짜 1억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빌라를 투자하신 분들이 자금력이 많았으면 빌라 투자 안 했겠죠. 아파트를 분명히 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자금력이 많다고 아파트를 사는 것만 아닙니다. 재개발을 목적으로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금력이 없어서 빌라를 투자해서 재개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라든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빌라를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그분들의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작게는 3, 4천에서 많게는 억이 넘는 돈을 갑자기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멘탈이 완전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사업 시장에서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 이걸 이제 붙잡으려고 만든 게 6년 단기 임대라는 카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또 하나 문제점이 있죠.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파트는 안 된다. 근데 빌라는 된다. 이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역차별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모순이죠. 그죠? 아니, 아파트는 100채 사면 안 되고 빌라는 100채 사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한테는 엄청나게 역차별인 거고 아파트를 2채, 3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열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경기도라든가 지방에 있는 미분양이 터져서 난리 나고 있는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대로 두들겨 맞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두들겨
맞는데 집값은 안 올라요. 그렇죠. 물론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매도했을 때 내놔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건 둘째라고 치더라도 어쨌거나 여러 가지 세금적으로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거래도 안 돼.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상품을 100개, 200개, 300개를 사도 세금을 안 걷겠대. 그럼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열통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이거든요. 엄청난 시장의 모순이고 역차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혜택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상 이번 단기 임대 등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과거에는 어땠죠? 4년짜리, 3년짜리 있을 때는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아파트 또는 비아파트가 모두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 누구 때문에?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철폐를 가했고 거기다가 또 비아파트 빌라 가격이 오르니까 또 아파트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빌라를 사지도 말라.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두 번째 철퇴를 가한 게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지 된다. 과거처럼 많은 혜택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주택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이 다주택자들은 어떤 사례냐면 내 돈 내산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주택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죠? 물론 은행에 돈을 빌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내가 갚아야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이 안 오릅니다. 그런데 내가 산 지역이 또 미분양 천지래. 그러니까 다 가격도 안 오르고 거래도 안 되겠죠.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분들이 봅니다. 왜?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통도 사실은 누구를 탓할 게 없는 게 본인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출구 전략도 저는 충분히 세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거나 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주택자 이꼴은 뭐예요? 적폐입니다, 그냥.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선진화된 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도입이 돼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이 있고 현대라는 거대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이라는 그룹이 대한민국의 돈을 다 빨아들인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것처럼 다주택자도 결국에는 사회 일원이고 일부분이고 그리고 다주택자도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출구 전략도 저는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아파트 정책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단기 임대 등록 제도가 이제 부활을 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는 게 6년 단기 임대 등록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6월 달에 개정안 발의하면서 국회 통과를 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거다 말씀드렸고 여야가 같이 서민주택 시장에 대한 크나큰 경각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다. 자, 두 번째 이제 10년 장기 임대 등록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아파트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일단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야 합의로 잘 풀어서 이 아파트도 아쉬운 대로 일단은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혜택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신축이라든지 기축이든지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언제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건 벌써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형이라든가 기축에 대한 소형주택을 매입했을 때 특히 이제 기축은 임대사업자 등록이고요. 신축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내용이죠. 20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2025년 12월 말까지 준공분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2027년 12월 30일까지 매입하면 되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2027년 12월 30일까지 매입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왜? 2025년 12월 준공분까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어지는 대로 공급이 되는 대로 다 팔려 나갑니다. 특히 도심권 안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거는 이제 별표는 5개.
이 세계 최초 주택입니다. 그리고 청약 기준 완화입니다. 요 두 개는 좀 별표 5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공시지가 85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에 대한 빌라를 내가 구입하더라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혜택인가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이 청약만 바라보는 사람과 서울의 재개발 빌라를 뭐 시세로 7억에서 9억까지 가능하니까 7억에서 9억 정도 되는 빌라를 하나 내가 실거주하면서 재개발 예정지에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계속해서 붙는 분들은 일단은 경우의 수가 많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반면에 무주택자들인데 청약만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불합리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답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돼서 비아파트에 대한 혜택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여러 가지 혜택으로 청약시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지금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늘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지 되냐? 혜택이 있는 것도 알겠고 아쉬운 점이 뭔지도 알겠고 문제점도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이 정책이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방향성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전체적인 책을 읽고 줄거리를 빨리 파악해서 요점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논술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이 정책의 핵심도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빨리 깨달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책이 좋은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정책이 딱 나오면 아쉬운 부분과 문제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임대사업자 하면 뭐 할 거냐? 나중에 또 없애버릴 거고 혜택 다 또 뺏어갈 거고 애들 안 해.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야, 그래? 이번 기회에 그러면 재개발 같은데 내가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역시 그것도 본인의 몫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가져가야 될 사항이고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자, 빌라 시장이 정부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이런 혜택들을 계속해서 주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적어도 3번, 4번, 5번에 걸친 여러 가지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비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혜택을 주고 주택수에서 빼주고 청약할 때 무주택 자격을 유지시켜주고 단기 임대주택을 부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도 없애주고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해주고 뭐 소득세도 감면을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방향성은 바로 이겁니다. 빌라가 없다. 빌라가 없다라는 게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서민주택 시장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방향성이고 이 서민주택 시장은 아파트와 다르게 빨리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빌라는 6개월이면 짓고요. 오피스텔은 1년에서 1년 반이면 공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례, 4차례, 5차례에 걸친 여러 가지 빌라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음에도 빌라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 수요가 빌라 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건 뭐다? 수요를 살리면 공급업자들이 빌라를 공급을 하겠구나라고 인식의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앞으로는 빌라가 어쩌면 아파트보다 귀한 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전체 지역에 있는 빌라가 그런 건 아니고 특정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딱 그래서 이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한번 볼 건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공급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하구나. 여야가 합의를 봐서 이런 혜택을 줄 정도면 특히나 한쪽에서는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모조리 뺏은 쪽이잖아요. 이 모조리 뺏어간 쪽에서 다시 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는 경각심이 정치인들한테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몸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때를 놓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독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한쪽에서 다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향후에 몇 년 있을 선거 등에서 사실상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공급 부족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비아파트라는 게 결국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있고 도시형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는데 이
비아파트 중에서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높은 놈은 누구냐면 빌라라는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와 경쟁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0세대, 50세대, 60세대, 70세대, 1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난리 법석이 끓고 용광로처럼 활활 끓어올라도 그런 친구들은 가격이 안 오릅니다. 아마 그런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과 경쟁되는 상대가 누구냐면 빌라라는 친구입니다. 오피스텔 마찬가지죠. 도시형 생활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생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대체제죠. 그죠? 12층, 15층, 20층짜리 원룸 투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처럼 지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빌라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 마찬가지죠. 소득세를 깎아주는데, 그죠? 특히나 오피스텔 도시형 아파트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오피스텔 도시형 아파트의 생수입니다. 근데 빌라라는 층은 어떻죠? 지금 재개발지역에 빌라들이 수십억을 호가하고 있는 것처럼 빌라는 잘만 하면 인생 역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또는 3억, 4억을 투자해서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친구가 빌라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와 경쟁을 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시장에서 경색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6년 단기 임대가 물론 비아파트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빌라로 쏠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려운 시장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입지가 좋은 도심 재개발 예정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상 수요가 많다. 근데 6년 단기 임대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야 6년 단기 임대 나중에 또 뭐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기회로 또 발판을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6년 단기 임대 안에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6년 동안은 내가 세금 없이 온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법이 다시 바뀐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법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 6년 동안은 내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이 도심권 안에 뭐 마용성이라든가 한강변, 청계천변이라든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청량리라든가 왕십리 같은데, 노량진 같은데, 그리고 뭐 양재동, 방배동, 뭐 강남의 뭐 수서 일원동 같은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가치가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7, 8억대 정도 되는 중대형급 빌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7, 8억대급 중대형 빌라와 경쟁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중에 3룸 정도 되는 좀 규모가 큰 오피스텔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자 나홀로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가격도 안 오르지만 문제는 뭐예요? 청약통장 시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7, 8억대급 중형급 뭐 아파트로 따지면 뭐 84제곱미터라든가 59제곱미터 정도 되는 중형급 빌라들을 내가 갖고 있어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빌라가 공시가 5억이라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시키면서 청약통장도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장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무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머리에 생각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방향성이 이게 방향이 잡히고 있겠죠. 그래서 7, 8억대급 입지가 좋은 중형급 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 이건 실거주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6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 주택이 강력한 세제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6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의 빌라에 대한 양극화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 투자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7, 8억대보다는 60제곱미터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겁니다. 왜?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훨씬 더 7, 8억대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7, 8억대는 실거주자들이 좀 많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6억 이하는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이하 단기 임대 시장이 이게 부활한다고 해서 시장이 급격히 좋아질 거다. 아니다. 반대다. 뭐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동안에 해온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당하지 2번 당하냐. 나는 별로 관심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렇게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빌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여기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은 이 빌라 시장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6년 단기 임대 시장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 도입됨으로 인해서라는 표현보다는 이 도입되는 계기 그리고 의미, 정치인들도 빌라 시장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 그럼 결국 뭐다? 빌라가 턱없이 부족한 시장이다. 앞으로 5년, 10년, 15년에 걸쳐서 아파트만 부족한 게 아니라 빌라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한 시작과 함께 빌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6시에 뭐 하고 계신 줄 아시죠?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주 목요일 6시에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에 들어오실 분들은 6시에 채널 맞춰 놓으시면 되고 구독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라이브 때 당연히 뜨겠죠. 그죠?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좀 한번 이해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한데 이게 아니에요. 주택은 있으나 내가 다른 집을 살